네,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 8,700선을 돌파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000선을 돌파한 지 단 4거래일 만인데요. 증시를 포함한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6월 첫날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9,000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지수를 이끈 동력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네, 뭐 어제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국내 기관과 개인이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이 거래가 됐었는데, 사실 이 순매도의 기준만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 예측하는 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하는 주체가 국내 기관, 개인, 외국인 이렇게 세 개 주체이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매수를 하면 어느 한쪽을 매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순매수의 어떤 그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이제 17일 거래일 기준으로 연속 매도 중이라고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자금이 빠져나가서 앞으로 향후 이제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한국을 빠져나갔다기보다 한국에 다 들어왔는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중심의 어떤 쏠림 현상으로부터 약간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좀 리밸런싱을 한 차원에서 아마 순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온 거는 같은데, 아마도 이것이 다시 재투자가 되고 어떤 순환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단기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의도인 걸로 보인다는 건데, 그 코스피 상승에 속도 붙는 그 흐름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그 흐름을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이 그 2025년 10월부터 올해 어제 26일까지 오르는 그 흐름 보면은 지금 갈수록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로 놀랍습니다. 이런 속도와 흐름을 제가 실제로 사회생활하고 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한 경력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거의 보지 못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항상 저는 좀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를 처음 알게 됐어요. 한 가지는 원래는 이제 주식 시장은 9시에서 3시 반까지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되더라고요. 프리마켓이 있죠. 알고 보니까 이제 KRX 마켓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가 생겨서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8시만 되면은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일단은 이거를 틀어놓고 보기 시작하는 그 삶의 변화가 있고, 이제 레버리지 뭐 투자를 하려면 또 뭐 영상 시청하고 뭐 교육받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런 이제 새로운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이제 배우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9천을 넘어서 또 만스피 소위 말하는 만까지 넘어갈까?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낙관론과 조정론이 이제 팽팽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점점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은 언젠가 끝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조정론에 입각한 거랑, 아니다, 이번 사이클은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엄청난 빅 사이클이고 거의 산업혁명에 준하는 어떤 구조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이제 두 관점이 부딪히면서 아마 그 코스피가 한 10,000 정도 도달했을 때 거기서 약간의 그 치열한 이제 공방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9천 넘어서 만까지 보고 계시는 거네요? 뭐 아주 뭐 잠깐 이제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9,000 근방에서 이제 미리 이제 팔고 하니까 이제 9,000대에서 좀 이제
좀 횡보를 하는 예.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최근 증시 상황 두고 일부 종목, 특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눈에 띄었던 흐름은 뭐 반도체도 있지만 그 젠스랑 CEO가 방한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컸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특히 LG 같은 경우에 네. 이틀 연속 상한가 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상승이었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실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감입니까? 일부 이제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기대감에 아직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방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으로 이제 HBM 메모리 이제 그 공급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라는 테마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LG전자 하면 저도 좀 속이 쓰립니다. 얼마 전까지 LG전자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예. 예, 급등하기 전에 팔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단순 가전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LG전자의 협업 관계가 있었고요. 예. 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LG 뭐 클로이드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좀 들어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LG 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LG CNS,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LG 전반에 걸친 계열사들이 피지컬 AI를 이제 그 생산하기 위한 모든 그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로봇이 어떤 인지를 하고 움직이고 하려면 이제 카메라 센서가 중요한데 그거를 개발하는 계열사가 LG 이노텍입니다. 예. 그리고 LG CNS도 있고요. 그런 모든 그 피지컬 AI 하나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의 부품들을 LG 계열사들이 다 전부 갖고 있고 예. 그런 어떤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도 LG 그룹과의 어떤 협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LG 계열사들의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도 LG 전자 그룹 ETF를 보고는 있는데 예. 예, 한번 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젠스당 CEO가 이번 주에 와서 우리 총수들 만나니까 어떤 이야기 오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환율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어제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렇게 널뛰게 한 배경은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일단 아주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수입 업체들의 어떤 달러 확보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급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하락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예. 것 때문에 이 환율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환율이 1,500원대 들어온 지 꽤 됐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거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일단은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가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을 비롯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원자재 가격은 또 생산 비용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공산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가격에 전가되기까지 좀 시차가 걸립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높은 환율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예. 정부에서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환율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데 또 높은 환율의 장점은 또 뭐냐면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환율이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출 주도의 성장 그런 것이 이제 경제 전반적인 낙수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또 뭐 정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신현송 한은 총재의 발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은 컨퍼런스 대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좀 시사한 발언이었는데 한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데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7월 달에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7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그 신현송 신임 총재님이 이제 되시기 전까지 금리 인하가 대세론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이제 좀 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현송 이 원래 교수님이셨죠. 그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예전에 썼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 이런 중앙은행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과도하게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논문을 쓰셨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현송 신임 총재님은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과도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풀 꺾어 놓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월 28일에 있었던 금통위에 이제 그 총재님의 모두 발언이 전원을 좀 제가 4월 달 이창용 전임 총재님의 마지막 모두 발언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거시지표상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만 이제 원유 가격 때문에 살짝 올라간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의 흐름이나 물가 상승 압력, 근원 물가 지수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는데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반대의 시각이었고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4월 달에 이제 모두 발언을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이런 압력은 있지만 뭐 상당히 안정화됐다. 근데 이 똑같은 이 거시 지표를 가지고 5월 달에 있었던 이 모두 발언은 지금 당장 근원 물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확실히 매파적인 이 관점이 좀 녹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방향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들을 계속 이제 총재님은 시장에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한은에서 또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